빚 없이 노년에 돈 걱정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 저절로 돈이 모이는 부의 법칙. 절약 부자. 김익흥 지음. 모바일북. 챕터 1. 자신만의 돈에 대한 철학 만들기. 소비에도 철학이 필요하다. 들어가기에 앞서 몽테뉴의 말을 잠시 빌려보자. 참으로 인간이란 헛되고 가지각색이며 변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기에 어떠한 견실하고 고른 판단을 세우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몽테뉴의 이 말은 아침의 생각과 저녁의 생각이 다르고 어제와는 또 다른 당신을 발견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말 그대로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돈에 대한 생각도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르며 요지부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몽테뉴의 말을 상기시킨다. 그래서 돈을 통제하기 쉽지 않고 후회 속에서 낭비하는 일 역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돈의 철학을 세운다는 것은 돈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돈에 대해 많은 공부를 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이는 결코 쉽게 세울 수 있는 철학이 아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살아가며 항상 느끼는 의문이 아닌가. 돈을 알아야 돈을 벌 수 있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법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돈이며 개인의 재앙과 악도 모두 돈에서 출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인격은 물론 벌이와 쓰임에도 통찰, 예지, 도덕, 양심을 심고 실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인생을 버티는 힘은 물질에 대한 자존심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에 대한 자존심이어야 한다. 자신만의 확고한 돈의 철학을 세우고 그 철학에 대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것을 계속 수정해가는 자만이 부자가 된다. 돈을 모으고 싶다면 그 목표와 동기부여가 뚜렷해야 한다. 당신은 왜 돈을 벌고, 왜 돈을 모으고, 왜 돈을 쓰고 있는가? 당신이 이러한 확고한 돈의 철학을 세운다면 수중에 소중히 들어온 돈을 스스로 헛되이 낭비하는 일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에 당신의 주관을 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노자는 나를 알아주는 이가 드물다면 나는 정말 고귀한 존재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은 스스로 이상적인 길을 가는 자야말로 인생이 외롭더라도 나를 진정 사랑하는 자임을 뜻하는 말이다. 절약을 실천하는 동안 주위에서 듣는 그 어떤 말도 자신의 철학에 영양분을 뿌리는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 다른 이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세상의 진리를 스스로 터득한 사람은 옛날부터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다. 당신도 이와 같아야 한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남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신만의 안목이 있었다. 돈에서 멀어지려면 당신은 돈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 된다. 하지만 돈이 좋다면 사랑하는 돈에 대한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사 모든 것이 중용이다. 때문에 돈에도 중용이 필요하다. 돈은 수단과 목적이 혼재된 신기한 사물이다.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인간의 본질에 관한 철학과 행복에 대해 깊이 연구한 성현들의 공통된 결론은 중용을 지키라는 것이다. 어쩌면 세상 모든 철학의 공통점이 중용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를 잊고 살지 않는가? 돈의 철학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고통 끝에 오는 자아 각성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존경하는 세상의 빛은 모두 고통 속에서 탄생되었다는 점을 명심하자. 실천이 없는 철학은 실천하는 자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벌이와 쓰임에도 중용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기에 인간은 돈에서도 중용을 지키는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절약에는 중용이 필요하고 무조건적인 절약보다는 합리적인 절약이 필요하다. 통찰과 지혜는 돈을 낳는다. 개인의 삶에서 철학을 세우는 목적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지혜의 덕목 중에는 절제와 절약이라는 진실한 요소가 포함된다. 절약의 목적은 바로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 현실에서는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의 한계를 두지 못하고 위만 쳐다보고 살고 있는가? 또한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돈에서 자유로워진다고 볼 것인가? 철학에서는 적은 돈으로도 행복하게 산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적은 돈으로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아는 이가 드물지 않던가.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의 주관이 바뀌어서는 안 될 것이다. 소비에 지혜와 의미를 부여하라. 그렇다면 현명한 소비, 지혜로운 소비란 무슨 의미일까?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속지 않는 소비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의 부류 중에는 자신만의 부의 축적을 위해 남들을 속이는 짓을 서슴지 않는 자들이 있다. 악은 어디에도 존재한다. 당신의 돈을 탐내는 사람 역시 곳곳에 숨어 있다. 세상은 많이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속이면서 돈을 벌고 있는 살벌한 곳이 아니던가.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도 속지 않으려면 상식이 풍부해야 한다. 현명한 소비의 방해꾼은 우리 주변을 항상 맴돌고 있다. 세상의 유혹에 가끔 휘둘리는 것도 인간의 본성이지만 정도를 벗어난 유혹에는 단호해야 한다. 충동적으로 돈을 쓰는 것도 습관이다.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은 과거 행적에 대한 결정체라고 볼 수 있다. 절약도 마찬가지다. 절약이 체질화되지 않은 사람은 절약 자체가 고통과 같다. 하지만 어느 것이나 고통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환한 빛을 보기 위해서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는 법이라 절약에는 뼈를 깎는 소비의 혁신이 필요하다. 지혜로운 소비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첫째, 남들과 사회가 당신에게 돈을 청구하는 일이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작게 청구하게끔 만들어라. 이는 당신의 돈이 새어나가는 구멍을 틀어막는 것이다. 이를 타인에 의한 지출이라고 부른다. 둘째, 취미와 여가생활, 갖고 싶은 물건의 욕구를 조절하고 충동 구매를 다스려라. 이를 자신에 의한 지출이라고 부른다. 이 두 가지를 잘 다스리면 당신이 얼마를 벌더라도 버는 것의 대부분을 저축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이 벌어도 저축이 적다면 작은 부자도 될 수 없다. 당신에게서 돈을 빼앗는 요소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사고 싶은 것이 있고 먹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그래서 절약에도 2대8의 법칙, 즉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는 것이 기본이 된다.
소비나 투자도 그 시기가 중요하다. 이것은 소비를 하기 전에 지금 할 것인가 나중에 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이다. 돈이라는 것은 써야 할 때와 아껴야 할 때가 있다. 당신은 현실이 더 중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미래가 더 중요한 사람인가?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지금 번 돈을 다 써도 좋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벌지 않고 쓰기만 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 돈을 모으는 단순한 길은 돈을 좋아하고 있는 마음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돈은 일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인간은 돈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고 보람을 찾는다. 고대 철학자 키케로 역시 기술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기술은 잘 사는 기술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돈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임을 알고 있으며 나름 절약하며 산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속을 들여다보면 중요하지 않은 곳에 지출하는 돈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계의 지출 구조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어 벌어야 하는 인생은 노예의 삶과 다를 바 없다. 마음의 빈곤은 일정 금액의 돈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생활 습관을 가진 것에서 시작한다. 한 달에 100만 원의 생활비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한 달에 500만 원의 생활비도 모자란 사람이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점점 지출을 확대해야 하는 가계 구조가 되지만 이제는 그 지출 구조를 과감히 혁신해야 될 때이다. 세상은 어느 시대에서나 점점 더 각박해져 간다고 했지만 그 속에서도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사람은 언제나 있어 왔다. 스태그플레이션을 넘어 디스플레이션으로 다가가고 있는 현 경제 상황 하에서도 그 점은 다르지 않다. 늘 부족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의 지출은 계획적이지 않고 꼭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곳에 지출이 많다는 점이다. 사실 돈은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는 것 이외에는 당신에게 그 어떤 효용을 주지 못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돈의 인격과 양심을 부여하지 않고 쓰기 마련이다. 이러한 지출은 의미 없는 돈이 되고 지출하고도 순간적인 효용밖에는 더 얻을 게 없다. 이런 자는 앞서 말한 정신의 혁신으로 절약 DNA가 필요한 자이다. 정신을 혁신시키지 않고서는 소비를 혁신시키기 힘들다. 물질에 돈을 쓰지 말고 마음에 돈을 써라. 10만 원을 쓰더라도 의미 없는 돈이 있고 단돈 10,000원을 쓰더라도 의미 있는 돈이 있다. 돈에 대한 황금률을 배워라. 행복을 오래 연구한 선인과 현인들의 공통된 결론은 절제의 행복이 있다는 점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진리에 과도한 의심을 품는 것은 과신이요 자만이 된다. 우리가 존경하는 옛사람들은 절제된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공통되게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평소에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는 이 진리를 잊고 지내는 어리석음을 보인다. 과거나 지금이나 개인의 삶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살아가는 수단의 차이일 뿐이다. 단지 그 수단이 계속 편리해지고 있는 것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문명의 발전이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삶의 목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 동일하다. 삶의 목적은 역사의 속에서도 미래의 속에서도 인간이 멸종되기 전까지는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것을 옛사람들은 잘 보여준다. 역사 속에서는 도덕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덕목이 바로 절제이며 절제에 대한 최고의 교육은 철학자 소크라테스에 의해서도 이루어진 불멸의 진리 중 하나이다.
6천년 전 가장 부유했던 오리엔트 고대 도시인 바빌론에서는 돈을 버는 지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이 전해져 내려온다. 돈을 버는 지혜는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널리 알려진 바대로 바빌론은 황금으로 넘쳐나는 도시였는데 그들의 돈을 관리하는 방법은 지금까지도 유태인의 생활 모태가 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유럽의 여러 국가와 중동 지역의 교육 덕목과 교훈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를 통틀어 보더라도 다르지 않은 만고불변의 법칙으로 그 기조를 지금까지 이루고 있다.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는가? 그러나 이 황금률은 당신이 어릴 때 교과서에서 배운 오늘날의 절약 정신과 다르지 않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의 근간이 된다. 바빌론에서 이야기하는 12가지 황금률은 다음과 같다. 1.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작아야 한다. 2. 수입의 일정액을 저축하라. 3. 빚을 빨리 갚아라. 4. 일을 즐겨라. 5. 지혜와 경험을 갖춘 이의 말을 따르라. 6.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하라. 7. 일확천금을 꿈꾸지 마라. 8. 본인이 알지 못하는 분야에 투자를 하지 말라. 9. 돈으로 돈을 벌라. 10. 푼돈이라도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라. 11. 돈을 지켜라. 12. 돈 버는 능력을 키워라. 황금률이란 본디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를 의미하는 말이다. 위 6천년 전의 황금률이 현재의 부와 절약에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믿겨지는가? 따라서 바로 앞에서 소개한 바빌론의 황금률은 현대의 절약 전신은 물론 돈을 벌기 위한 방법과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돈에 관한 옛사람들의 경험에서 익혀온 이러한 기본적인 덕목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회의나 의구심을 품을 이유가 없다. 우리는 많이 버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따르기 이전에 지출을 잘 통제하여 돈을 모은 사람을 먼저 본받아야 한다. 또한 일찍이 몽테뉴 역시 돈에는 성과 인격, 그리고 정의가 묻어있지 않으면 사악한 무기로 변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돈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지만 그 수단의 유무가 목적의 성공을 좌우한다. 철학에서는 일이라는 사명 때문에 스트레스도 느끼지만 행복도 동시에 느낄 수 있고 거기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일에서 인격을 배운다는 말도 이러한 것에 기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행복과 불행에는 빠짐없이 돈이 결부된다. 수단 없이는 이미 태어난 사명을 달성할 수가 없다. 나무에 못을 박더라도 망치가 있어야 한다. 망치를 살 돈이 있다면 더 수월하게 못을 박을 수 있듯이 돈은 당신이 행복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자 무기가 된다. 이러한 돈에 대한 철학적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는 자만이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을 지배할 수 있다. 검소하고 절약하면 실수하는 것이 적다. 공자. 성공과 돈을 버는 진리는 존재한다. 우리는 돈이 많고 적음이 행복과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배워왔다. 물론 이는 봉건주의, 자연주의, 폐쇄주의, 사회에서는 맞는 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돈이 많아서 행복하게 산다는 사람의 말도 들어야 한다.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치우쳐서 좋을 게 없다.
가난은 불행만 가져올 뿐이다. 돈과 행복은 절대적 비례관계는 아니지만 상대적 비례관계로는 충분하다. 돈은 관념이 아닌 현실이다. 일찍부터 뼈저리게 가난한 삶을 산 사람이야말로 절약의 힘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강인한 자질을 획득한 행운아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돈의 소중함을 깊숙이 체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돈 이외에 어디서 행복을 얻는가? 아마도 건강한 신체, 자녀의 웃음소리, 화목한 가정, 사회에서의 성공, 취미생활, 여유로운 생활에서 느낄 수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돈과 깊숙이 관련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자. 현실을 외면한 몽상가가 되지 말자. 모든 관념도 현실에서 나오는 법이다. 완전한 무소유의 삶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무소유란 절제와 절약, 간소한 삶을 관념적, 상징적 의미로 대용하는 상징일 뿐이지 재산의 무일푼을 의미하지 않는다. 즐거운 직업을 갖지 못하면 돈이 모이지 않는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가져야 한다. 또한 사람이 태어난 목적은 소명의 실천과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인간은 일이라는 매개체로 자연의 이치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것은 타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 당신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일의 결과 중 하나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내가 세상을 살기 위해 누리는 만물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고생한 결과의 값이요. 내가 고생한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혜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남을 돕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돕는 일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삶에서 소명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인에게 도움을 줄수록 그 복은 더 크게 자신에게 오는 법이다. 결국 돈이라는 것은 늙은이가 젊은이들에게 상냥하게 존댓말을 쓰며 예의를 차려주는 것에서 오는 것과 비슷하다. 때문에 자신이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을수록 성공의 정도가 커진다고 한다. 그래서 성공이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느냐는 정의로 기결된다. 결국 돈은 타인의 선한 관심의 정도에 비례한다. 반대로 실패는 타인의 악한 관심의 정도에 비례한다. 결론적으로 당신이 성공하고 싶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관심을 받으면 된다. 그것이 돈을 버는 진리이다. 삶의 위기도 자연의 섭리 중 하나인 태풍과 같다. 그 위기의 시간은 미래를 대비하며 살았던 사람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시금석이 되기도 한다. 더군다나 절약은 미래에 닥칠 수 있는 경제적 위기 역시 피할 수 있게 한다. 당신이 큰 부자라고 한다면 절약에 무관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작은 부자라도 되어야 한다. 현재 당신이 어떤 처지에 있던 새로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법은 없다. 지금부터라도 관념 속의 절제가 아닌 현실 속의 절제를 실천하라. 열심히 절약을 하고 모으면 우선 큰 부자는 못 되어도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다. 정주영. 쓸 곳을 줄여라. 절약을 하기에 가장 힘든 생활 구조의 첫 번째는 지출할 돈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돈을 버는 구조이며 두 번째는 돈을 적게 벌어서 저축을 못하는 생활 구조이다.
이 둘의 경우는 반드시 소비의 혁신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계비라고 적어 놓은 것들을 보면 사실 반 이상은 불필요한 지출이 있기 마련이다. 적게 버는 만큼 적게 쓰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적게 벌어서 저축을 못한다는 사람들에게는 뼈를 깎는 고통 없이는 절약으로 큰 돈을 벌기는 힘들다는 말을 먼저 해주고 싶다. 절약의 방법으로 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사람은 그 정도의 대가로 미래를 보장받는다. 사용 후에 저축하지 말고 저축 후에 사용하라. 탤런트 전원주. 대다수의 사람들은 버는 것에만 치중을 하고 있다. 지출을 정해놓고 수입을 헤아리다 보면 아무리 벌어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 수입이 정해져 있으면 그 안에서 지출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부족하면 쓰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빚 없이 살 수 있게 된다. 저축을 먼저 한 후 남는 돈으로 생활비를 정하라. 계획성 없는 지출하는 자는 수입보다 소비로 지출하는 돈이 많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은 꾸준히 하고 싶은 심리가 있어 남의 돈인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적금을 유지하게 된다. 많이 벌어 적게 저축하는 자보다 적게 벌어 많이 저축하는 자가 더 많은 돈을 모으기 마련이다.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충분히 생활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500만 원으로 부족한 사람이 있다고 이미 이야기했다. 당신의 돈을 다른 사람의 지갑 속으로 넣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당신이 쓰는 돈으로 남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월급날이 빚잔치가 되는 사람이 있고 돈잔치가 되는 사람이 있다. 매달 생활비는 고정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보너스가 생기면 고스란히 저축한다. 최소 생활비에는 하루 세끼 먹는 것만 포함하라. 나는 주거비와 의료비를 최소 생활비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써야 할 곳은 당신 스스로 만든 것이지 누가 대신 만든 게 아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수입에 비해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 부족하게 하면서도 주거비, 대출이자, 할부금, 차량 유지비, 양육비, 교육비, 외식비, 의류비, 문화비, 용돈, 비자금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 그렇다면 이런 악순환 속에서 불필요한 지출 없이 살 수는 없을까? 저축을 제외한 가계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적은 돈으로도 생활이 가능하다. 이자를 낼 대출이 없고 신용카드가 없으며 아파트 관리비도 없고 자녀의 학원비가 없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보험료가 없는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돈이 없다면 이 얼마나 편안한 생활이 될 것인지 상상해 보았는가? 삶의 질을 정하는 것에는 돈의 절대적 액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현재 남의 돈을 빌리지 않고도 평생을 살 만한 충분한 돈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절약에 대한 각종 서적을 보면 소비 항목을 정해놓고 저렴하게 지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절약을 위해서는 지출 항목 자체를 없애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를 가르쳐주는 곳은 드물기만 하다. 더 많이 쓰기 위해 더 많이 벌라고 가르치는 것이 돈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인가? 나는 1만 원, 2만 원을 아끼려고 절약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아예 돈이 들어갈 항목을 만들지 않는 절약을 강조한다. 절약을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흔한 자기 변명이야말로 자신이 쓰는 돈은 모두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는 돈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인간에겐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는 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통제하기 힘든 돈이라고 생각하는 돈 역시도 모두 통제 가능하다. 돈이 나가는 구멍을 틀어 막으면 쓸 곳이 없어서 돈이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이다. 이 경험은 어떤 것보다도 강한 중독성이 있다. 이 절약 중독에 빠지게 되면 100원짜리 동전 하나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소하면서도 럭셔리한 삶이 모순같이 들리지만 이런 삶이야말로 절약을 통해 가능한 일이다. 당신이 지출하는 돈에는 삶의 질과 무관한 돈이 많기 때문이다. 무작정 럭셔리하기만 한 삶은 돈으로 얻을 수 없다. 우리의 관심사는 매일 화려하게 살고도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다. 좋은 곳을 다녀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편하게 살아도 돈이 많이 들지 않게 생활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현명한 자는 한 번 들어온 돈이 쉽게 나가지 않게 한다. 돈은 당신을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준다. 많이 버는 만큼 많이 써야 하는 생활 구조가 당신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생활은 삶 자체가 고단하다. 많이 벌어 적게 쓰고 대부분을 저축하면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간단한 원칙이다. 많이 벌던 적게 벌던 돈 쓸 일을 최소화해서 적게 쓴다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철저한 절제의 정신으로 풍부하고 호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당신은 진정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부자가 될 것이다. 삶에서 가장 큰 걱정은 바로 돈 걱정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돈이 많다는 것과 돈에 대한 걱정이 없이 산다는 것은 다르다. 많이 벌어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돈 걱정을 제일 많이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는 적당한 돈으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돈이 많아짐에 따라 더 행복하게 사는 고차원적인 삶도 경험해 보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절약으로도 가능하다. 나 역시 절약을 통해 돈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다. 오해하지 말라. 돈이 많아서 돈에 대한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절대 아니다. 쓸 곳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선 당신의 삶에서 돈 먹는 하마부터 잘라내야 한다. 후회 없는 돈을 써라. 힘들게 저축한 돈을 불필요한 지출로 소비를 하고 나중에 돈에 허덕이는 후회를 삼가하라. 때론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보상을 해야 하나 그 보상도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돈은 쓰고 싶을 때 써야 한다. 살다 보면 자신의 마음과는 반대로 체면이나 명분 때문에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철해져야 한다. 돈을 지출하기 전에는 3번을 생각하고 후회가 남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지출하라. 인색하다는 인상을 상대방에게 남기기를 싫어하는 성격,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소심한 성격일수록 돈을 쓰고도 후회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노련한 사람은 돈을 쓰기 전에 미리 후회를 예상하고 인지한다. 이러한 인지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쓰고 후회를 하는 생활이 반복된다. 우리는 항상 돈을 쓰고 나서 후회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질 않았던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고도 매너 있게 표현해야 후회 없는 소비를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고 절약의 어떤 방식을 통해 결정을 내릴 것인가? 자존심과 돈 사이에 갈등을 하게 될 때, 모르는 사람과 첫 약속 장소를 정할 때,
자신이 한턱 쏘는 자리일 때, 선물을 해야 할 때, 상대가 나의 분수와 처지에 맞지 않는 고가의 선물을 원할 때,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욕심에 휘말리게 될 때,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데 약속을 해야 할 때, 인색한 사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할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랑 돈을 쓰며 데이트를 하게 될 때, 욕구와 절제 사이에 고민할 때, 주택을 구입하거나 차를 살 때, 분위기를 찾다가 값은 비싸고 내용이 부실한 음식을 먹어야 할 때, 가격과 음식 메뉴 사이에 고민할 때,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돈을 주고 먹어야 할 때, 택시와 버스, 대리운전과 자가운전, 대중교통과 자가용을 선택해야 할 때, 경조금을 내야 할 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을 고를 때, 기념일 잔치를 해야 할 때, 용돈을 드려야 할 때, 백화점 점원의 호객행위에 휘말릴 때. 여러분은 돈을 지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후회를 한 경험이 있는가? 그만큼 소비에 대해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할수록 노련한 지출의 노하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5만 원을 쓰고도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20만 원을 쓰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차이는 돈을 가치 있게 썼느냐 아니냐는 것이다. 가치 있게 쓰는 돈이란 의미 있는 곳에 돈을 지출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상대가 진정 훌륭한 사람이고 나의 주머니 사정을 잘 이해하는 고마운 사람이라면 쓰고도 후회가 없는 돈이 되고 수준이 낮은 사람이나 배려심이 적은 사람과의 만남이나 순간적인 유의를 위해 지출하는 돈은 꼭 후회가 남게 된다. 결국 후회 없는 돈은 나중에라도 보상을 받는 돈이 되고 후회하는 돈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돈을 쓰기 전에 반드시 후회할 것인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 후회하는 소비의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점원의 상술에 휘말려 예상 지출액을 초과할 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쓸 때, 식당에 들어가서 메뉴판의 가격을 보고 놀랐지만 자존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주문할 때, 식당에서 음식의 양을 많이 시키고 남길 때, 체면 때문에 비싼 데이트 장소를 고른 후 상대의 취향이 아니거나 상대가 부담을 느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낯선 이와 외식을 하게 되어 체면 때문에 고가의 음식점에 가는 경우, 순간적인 욕망에 치우쳐 고가의 유흥을 즐길 때, 충동적으로 구매를 할 때,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원치 않는 지출을 하게 되었을 때, 충동 구매를 한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 비슷한 물건이 있는데도 계속 물건을 구매할 때, 합리적 이성을 통해 돈을 써라. 인지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인자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란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대안 중 가장 후회가 적은 생각을 기준을 행동 지표로 삼는 인자라고 표현한다. 이 생각인자는 합리적인 이성으로 행동이 가능할 때의 상황에서만 최선의 선택이 가능하다. 우리는 언제나 합리적일 수는 없다. 뇌는 우리를 항상 속이고 있으며 간간히 비합리적인 이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절약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성을 더 높이 세우고 키우는 연습이 필요하다. 절약을 위해서는 돈을 쓰기에 앞서 한 번 더 강조하는 말이지만 과연 내가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을까라고 몇 번이고 물을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현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화려한 절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이 높아야 하고 이는 현금이 좌우한다.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현금이 부족하면 현금이 아닌 자산을 헐값으로 팔 수밖에 없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빚을 갚을 현금이 없다면
경매로 넘어간다. 뿐만 아니라 현금이 부족하면 당신의 적금도 연금도 보험도 해지해야 하고 부동산도 급매를 해야 한다. 결국 현금이 부족하면 당신의 재산의 가치가 하락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금의 비율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늘어나야 한다. 당신의 현금 흐름을 가장 먼저 통제하라. 그렇다면 전체 자산 중 현금 보유율이 얼마나 되어야 삶의 질이 높아질까? 순 재산의 50% 이상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즉, 현재의 순 재산이 5억이라면 2억 5천만 원 이상은 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펀드, 주식 등 평가성 자산은 당장 현금화 시킨다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다. 따라서 평가성 자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이를 줄여야 한다. 현금이 부족하면 삶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몰고 아무리 번창되는 사업을 하더라도 정작 현금이 부족하다면 대출로 생활하기 마련이다. 또한 현금이 부족하게 되면 자연스레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카드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돈으로 살림살이를 하게 된다. 그리고 굳이 지출하지 않아도 될 대출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생활비를 지출하고 저축해야 할 돈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에 가까운 재무구조를 가지게 된다. 즉, 이는 저축이 늘어나는 만큼 빚도 늘어가는 빈민 가계 구조를 가지게 된다. 나의 지인 중 한 사람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공인회계사인 L씨는 아파트 구입 금액의 50%를 대출받아 무리하게 아파트를 장만했다. 거기에 대하 욕심을 부려 신규 분양하는 노른자 아파트를 다시 50%의 대출을 끼고 분양을 받게 된다.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두 아파트의 시세가 당초 분양했던 금액의 80% 이하로 떨어졌다. 지금은 그 주변에 남아도는 것이 아파트라 가격이 오르리라는 예상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미래의 아파트는 서민들이 사는 공간이 될 것이다. 어느 돈 있는 사람들이 시멘트로 지어진 사각형 닭장에 살고 싶어 하겠는가? 따라서 L씨는 이를 미리 예상해서 단독주택으로 눈을 돌렸어야 함이 옳다. 또한 L씨는 대출이자를 매달 변제하기 때문에 현금이 항상 부족하다. 수입이 있을 때면 70%의 돈이 대출이자, 할부금, 공과금, 신용카드, 보험료 등으로 빠져나가 빚잔치를 해버리고 생활은 신용카드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한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자신의 용돈으로는 10년 이상 하루에 10,000원 이상을 지출해 본 적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 그의 나이가 벌써 40대 중반이다. 허덕허덕 앞뒤도 못 보고 살아온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10년 동안 삶의 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마음의 여유도 없이 사는 것이다. 그는 매일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이 진정 사는 것인가? L씨의 마이너스 통장은 계속 늘어나고 1년에 한 번 있는 보너스도 마이너스 통장을 갚는 악순환을 10년째 하고 있는 상태다. 위 사례와 같이 계속 살다가는 L씨는 그야말로 한 번뿐인 인생을 다 즐기지 못하고 끝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계구조로 삶의 질은 최악의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삶의 질은 현금 보유 비율과 비례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경기가 좋지 않고 중산층이 몰락하게 되는 시대일수록 절약한 사람들이 빚을 발하기 마련이다. 절약하는 사람들은 돈에 찌들 일이 없기 때문에 경기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경기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 절약하는 이들은 오히려 불황일 때 더 여유롭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당신의 수중에 한 번 들어온 돈은 필요한 것 이외에는 절대 나가지 않는다는 관점을 가져보라. 그러면 저절로 절약 습관이 몸에 배게 될 것이다. 팁 1. 까칠한 소비 방법.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다. 정부, 기업, 단체도 결국엔 사람의 집단이다. 광고를 믿지 않는다. 광고를 가장한 기획성 홍보 기사를 조심한다. TV 드라마 속의 자동차, 휴대폰, 가구, 의류, 액세서리 등 모든 상품은 연예인을 이용하여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간접 광고 상품임을 인지한다. 현금이 없으면 쓰지 않아야 한다. 할부는 빚이다. 버는 것 안에서만 쓴다. 현금으로만 구입한다. 고가의 물품은 할부를 이용하지 않고 적금을 탈 때 산다. 어쩔 수 없이 써야 할 돈만 쓴다. 재래시장을 이용한다. 5년 이상 된 중고차를 사되 현금으로 고급차를 산다. 중고 위주로 상품을 구입한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구매를 한다. 이때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댓글을 다는 경우가 많기에 사용 후기, 이용 후기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는 말자. 반품, 환불, 질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제품을 판별한다. 체험수기라며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는 글은 믿지 않는다. 전문 업체가 홍보해주는 블로그가 많기 때문이다. 싼 물건, 번들 물건은 구매하지 않는다. 싼 물건이나 할인 상품은 365일 나온다. 지금이 아니라는 기회는 상술일 뿐이다. 백화점 세일은 언제든지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싸다고 미리 구매하지 않는다. 아껴 쓰고 빌려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쓴다. 대여점을 이용한다. 아주 오래 갈 만한 수명이 긴 상품을 구입한다. 특히 휴대폰과 자동차를 자주 교체하지 않는다. 백화점 물건도 가격 비교 사이트를 이용해서 산다. 세일 가격은 가격표를 갈아 끼운 것에 불과하다. 백화점 명품도 가짜가 많다. 백화점에서는 기획 상품을 위주로 구매하라. 일회성 물품은 사지 않는다. 질 좋은 중국 제품을 구입한다. 전문가도 소위 짝퉁 물건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외식을 삼가한다. 과식을 안 하고 간헐적 단식을 한다. 식사는 자연식단으로 한다. 고기, 밀가루, 가공식품을 삼가한다.